오늘 주제가 뭐냐면 장에 관한 얘기예요. 장.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첫 시간, 그 전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복습. 그러니까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숙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은 여기 보면은 노벨 prize.org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노벨상 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림인데 요 밑에는 영어로 이제 쭉 쓰여 있는데 요거를 한글로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2016년 미국의 그 생리의학자들이 발견한 이 생체 리듬에 관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탔는데 그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인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이 태양의 주기, 그 다음에 밤낮의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이렇게 DNA 속에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론인데 아주 저 혁신적인 그런 하나의 이론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또 타당한 그런 하나의 이제 이론 체계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6시거든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호르몬인데 이때부터 이게 분비가 돼서 이제 8시나 9시쯤 되게 되면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11시가 되게 되면 이제 각성 정도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공부하거나 이때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이 생체 주기에 따르면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잘 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2시가 지나서 1시 정도가 되면 몸이 최적의 조화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약 한 3시나 4시 정도가 되면 인체가 가장 빨리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때 이제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그런 게 좀 타당한 거죠. 제가 그 출퇴근하면서 제가 그 인도권에서 이제 쭉 가는데 거기 보면은 야간 피트니스 클럽들이 쭉 있어요. 밖에도 이렇게 불이 비치고 거기 보면은 쭉 서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더라고요. 밤 한 9시, 10시 막 이럴 때도. 그래서 속으로는 이분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이런 과학적인 하나의 지식이 별로 없구나. 사실은 이제 그 시간에 운동하면은 뭐 좋을 건 없으리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한 3시, 4시 사이에 가장 빠른 반응 시간을 보이다가 요 18시, 즉 6시가 되게 되면 체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7시쯤이 혈압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요 7시, 8시가 지나가게 되면 서서히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인체 자체가. 그래서 요때부터 그러니까 약 한 9시, 10시 요때부터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호르몬은 뭐냐면은 낮에 활동하면서 인체에 생겼던 독소를 해독하는 근데 강력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제 하나의 이 호르몬이고 동시에 보수를 하는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면서 세포가 깨지기도 하고 세포가 뭐냐면은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데 기능하는 이제 저 호르몬이죠. 그래서 요 시간부터 요 시간부터 대략 한 10시, 11시부터 요때까지 대략 한 2시, 3시까지는 반드시 숙면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걸 한번 딱 기억해 두시고 평생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해도 질병에 제가 볼 때는 한 30-40%는 없어지리라고 봐요. 요거만 잘 지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보약이라든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부분이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사실은 기능을 잘 못해요.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누수 증후군, 장에 관한 설명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 프로바이오틱스죠.
이렇게 그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 종근당에서 나오는 락토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요새 하도 유행해서 그런 건지 어느 집이나 가도 다 한 봉지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락토픽이라는 게 한 3년 전에 매출을 얼마 했냐? 단일 제품으로 500억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3천억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유산균이라는 게 최근 유행하는 하나의 그 건강 기능식품인데 요게 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느냐? 약 10년 전에는 항산화 제품이었어요. 20년 전에는 비타민이었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건강 기능식품의 추세가 현재 이르기까지 이렇게 좀 변화되어 온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장이 좋아야만이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거의 석권하고 있다고 할까? 그 다음에 장과 관련된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이 요새 노벨 이렇게 생리의학상을 다 타요. 약 20년 전, 30년 전에는 대개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 상을 탔는데 요새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 장에 관한 하나의 움직임을 이렇게 조사하거나 연구한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물질을 연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상을 타요. 그러니까 서양의 관점에서도 인체를 유기적인 전체로 보는 관점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표적 치료.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뭔가 이렇게 뽀드락지가 났다 그러면 여기만 치료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 그럼 거기만 표적. 그 다음에 무슨 장내 용종이 생겼다. 그러면 용종을 떼어내는 거예요. 대개 요새 신체 검사를 받으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아마 다 받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저걸 쓰죠. 이렇게. 요구사항 이래가지고 대장 용종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제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동그라미 해요. 그래서 수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절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조금 참 문제가 많은 하나의 시술 방법이다. 근데 이제 서양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한 이런 것이 매출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의학에 자꾸 의문을 던지거나 현대의학의 부족한 점을 이제 자꾸 깨닫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의학과 치료 시스템이 과연 정당한가? 이거는 이제 현대의학 프로토콜로 볼 때는 조금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관점을 보고 통합기능의학이라고 하는데 통합기능의학을 주장하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상당히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실제로. 자, 요게 뭐냐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건강 기능식품으로 이 유산균이 이제 잘 팔리는데,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이 그림이 있죠? 여기 밑에 동그랗게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이렇게. 요게 뭐냐면 적혈구죠? 이렇게 있는 거. 요게 뭐냐면 혈관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장내예요, 장내. 관내. 이게 똑같은 파이프로 이제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 여기가. 근데 보통의 경우, 건강한 장의 경우는 여기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노말 타이트 정크션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트하게 이렇게 쩝쩝하게 딱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잠을 잘 못 자거나 과음을 하거나 항생제나 기타 약을 과다 복용을 하거나 식단이 불균형하거나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장이 이렇게 벌어져서
샌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파토젠스라고 하는 게 병원균이라고 하는 건데, 총칭하는 거예요. 여기 약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음식물, 불순물도 들어갈 수 있고, 중금속 그 유해, 그러니까 만약에 배추나 이런 데 있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잔류물, 이런 것들이 원래는 여기에서 걸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이제 혈류를 따라서 이게 전 이제 인체에 이제 뭐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여기에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 염증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부분을 이제 제거 수술하는 거죠. 요런 데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거를. 근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 혈류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쭉 하면서 이제 이 피 안이 하나의 뭐냐면 이 전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자들이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영양실조라든지 아니면 과음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그 몸이 급격한 하나의 그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질병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근데 바로 요거 보고 이제 육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육모라고 하는 건데 이 육모에 어떻게 이게 붙어 있느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러니까 미생물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가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미생물 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게 아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는 건데 다음 장으로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내추럴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바이오필름은 생물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때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렇게 이 물을 오래 놔두면은 이 안이 미끈미끈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접시 같은 거에도 이렇게 물을 오래 놔두면 그게 약간 미끈미끈한데 바로 이것이 이제 생물막이에요. 인체에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육모라든지 이제 이렇게 피부, 장내벽이면 요게 가끔 미생물 막 자체가 이렇게 생물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미생물 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유해균도 있을 수 있고, 유익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종다양한 것이 이 대장과 소장에 굉장히 서식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파괴하는 게 어떤 거냐? 핵심적으로 항생제예요. 이 항생제를 자주 그 다음에 대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내부의 미생물 총이 다 깨져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 항생제를 복용한 이후에는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덩어리를 재생을 해야 돼요. 재생하는 전문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똥 수집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자산으로 쭉 쌓아두는 지금 회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 빌려주고 이 환자가 오게 되면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미생물 총이 다 깨져버린 이런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다시 주입을 시켜서 미생물 총이 잘 만들어질수록 도와주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도 귀에 익숙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미생물 총이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생물학계 그 다음에 이 의학 생리학 분야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뭐냐면 이슈예요. 이것이 장내에 아주 풍성한 상태로 균형 있게 딱 존재하게 되면 면역력이라든지 기타 항산화라든지 그 다음에 체액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생물 총이 보통 몇 개가 있느냐. 약 종류로서는 100종에서 한 1000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100종은 대체로 문명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은 대개 100개에서 한 150종 정도. 1000종은 뭐냐면 저 오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데 너무 척박한 데 말고요. 비교적 잘 먹는 정상적인 이런 데서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거의 1000종을 이제 육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문명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장내 미생물 총을 엄청나게 불균형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패스트푸드. 우리 식품 안에 들어가는 뭐가 있죠?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거. 부패 방지하기. 방부제. 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 종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시골에서 오랫동안 시골 살면서 그 동네에서 나오는 먹거리 먹고 그냥 잘 노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특히 대장에는 면역세포의 약 80%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면역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체액 면역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세포 내계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체액 면역이라고 하는 건 일단 피가 전체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체내에서. 근데 세포는 한 군데 이렇게 고정해 있는 거죠. 한번 저걸 해보실래요? 전장. 요 장에 보면, 자, 여기에는 뭐냐면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요런 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체액세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면역은 양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피부가 얼마나 건강하냐도 면역과 결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부스럼이 자꾸 생기게 되면 여기로 이제 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타액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1차적인 면역 방어막이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장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세포들이.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또 이런 세포들이. 가령 이게 찢어졌다 그러면은 갑자기 후끈후끈 하잖아요. 그러니까 됐다. 아니면 칼로 베어가지고 찢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백혈교들이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부으면서 동시에 발열이 생기는. 이게 이제 1차적인 면역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통칭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키 겉 신드롬이라고 해서 구글 같은데 이렇게 쳐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림들이. 되게 이제 이게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다음 장. 예, 여기서 다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대장의 면역세포 80%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대장에 용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만병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틈새로 아까 얘기한 그런 오물들, 약이라든지 또는 중금속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가면서 이제 전신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성염증이 되게 되는데 이 염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벌에 물렸을 때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찢어졌을 때 베었을 때 이럴 때 뭐냐면 피가 집중이 돼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거는 급성염증이에요. 근데 아까 장내 리키 겉 신드롬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염증은 이것은 만성염증이에요. 이제 만성염증으로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까닭없이 피곤한 거 있죠.
병원 가도 아무런 뭐냐면은 여러 수치가 다 뭐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죽겠어. 원인 잘 몰라. 예. 근데 현대 뭐냐면 우리가 내과나 이런 의사들도 아까 얘기한 리키 겉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프로토콜, 내과에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식이요법밖에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일부 의사들, 기존에 이제 의대를 나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면 표적 치료만 가지고는 사람을 이게 치료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일부 의사들 중에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를 흡수해서 자기 나름대로 프로토콜을 만든 병원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 미생물 조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게. 돈 많이 줘야 돼요. 이 변 검사하고 그러는데 보통 대장균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이제 미생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되게 비쌉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건데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 제 첫 번째 테마를 잠으로 설정한 거예요, 아까. 두 번째가 과음하시지 마시길. 예. 아니, 술이라는 게 좋아서 기분 좋고 그런 건데, 이제 굉장히 폭음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장이 망가지죠. 더구나 독주. 40도 이상 넘어가는 독주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과다 복용. 우리나라가 약 가장 많이 먹는 국가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가 테스트 베드예요.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한국에 일단 풀어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이게 많이 자료를 얻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을 이게 잘 먹는 그런 하나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역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게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낮에 작동하는 신경망이에요. 운동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작동하는 이제 신경망이고, 부교감신경은 밤에 작동하는 신경망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깨진 세포를 이제 다시 복구하게 만들고 이런 데 작동하는 신경망인데, 이거를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게 깨져버려요. 불면증인 사람. 가령 이건희 회장이 뭘로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 그게 뭐더라. 파킨슨신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르몬 계통에 그게 깨져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양반이 취미가 뭐냐면 새벽에 3시, 4시에 좋은 승용차 끌고 나와가지고 고속도로에 질주하는 게 있잖아요. 취미였잖아요. 그리고 밤에 영화 보기.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활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독인데요. 탄수화물 속에 있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게 당을 조절하는, 이 혈액의 당을 조절하는데 작동하는 이제 호르몬인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제 인슐린의 기능 자체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예 뭐냐면은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췌장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당뇨로 발전하는 경우를 제1형 당뇨라고 하고, 인슐린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격히 작동을 하거나, 이걸 보고 뭐냐면 제2형 당뇨라고 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제2형 당뇨예요. 제2형 당뇨인 이유는 바로 탄수화물 중독에 있다. 설탕, 대표적인 게 설탕이죠. 밀가루 음식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거 막 쫓아다니면서. 근데 요거는 요 문제에 관해서는 또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책 제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 Why we get fat이라고. 왜 우리는 살이 찌는가? 이제 이런 책을 굉장히 조목조목 이제 써가지고 당시 이렇게 이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데 대서특필된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저탄고지 운동에 거의 바이블처럼 돼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따르면은 이런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좀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일단은 그만두는 게 중요해요. 그만두는 거. 이런 것들을 그만두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할까? 자, 균형 있는 식사. 참 평범한데 되게 어려워요. 답이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어렵죠. 대략 이런 정도? 4대 3대 3? 이게 이제 그래도 탄수화물이 4예요. 저탄이라고 그래도 탄수화물이 4 정도가 되는 거고 지방이나 단백질이 3 정도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정도를 유지를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탄수화물을 또 안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력이 없어져요, 또. 왜? 거기서 당이 나오기 때문에 당이 또 적절히 이제 체내 유지를 해줘야 이제 이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인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균형의 산물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삼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원래. 적절히 여러 가지가 잘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식사를 저녁식보다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아까 시계 유전자 한번 보셨죠? 거기 보면은 6시부터 코르티솔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혈압이 6시, 저녁 6시 정도의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거의 9시, 밤 9시 정도면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요 아침, 점심을 잘 먹어야 그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 그리고 소모하고. 그리고 저녁을 좀 적게 먹어야 이제 멜라토닌이라든지 그런 기타 호르몬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저녁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거 소화하느라고요. 다른 호르몬이 작동을 못 해요. 이 먹은 걸 소화하느라고. 아, 햇빛. 이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우울증. 예, 이렇게 너무 처져 있는 현대인들한테는 이 햇빛을 늘 보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상당히 연결돼 있죠. 햇빛과 신체 활동은. 뭐 유대감을 갖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뭐 이런 이제 종합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이 건강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핵심적으로 아까 그 그림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리키 겉 신드롬의 그 모형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바이오필름. 그렇게 이제 뭐냐면 미생물 총들이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장내에 뭐냐면 붙어가지고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다 깨진다는 거. 예, 요게 이제 오늘 제 발표 내용입니다.